조선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참했던 비극 병자호란. 청나라의 칼날이 왕의 목에 닿았던 치욕의 상처 위로 악마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왕의 침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이 꽃은 왕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세자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칼도 독도 아닌 혀끝의 달콤한 독으로 조선의 미래를 도륙한 마녀였습니다. 인조는 조선의 왕이었으나 그는 이미 삼전도의 치욕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정신적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찧었던 굴욕은 인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인조의 통치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새겨진 굴욕의 흔적은 왕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인조는 극심한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왕에게 왕권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처럼 공포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인조는 신하들이 무능한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는 강렬한 피해망상에 갇혀 지냈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역모와 암살이 도사리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인조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해 줄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유효함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줄 맹목적인 추종자를 찾았습니다. 인조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아들 소현세자였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나라에서 지낸 세자가 혹시라도 청나라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는 병적인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왕권이 약해지자 노론과 소론은 격렬하게 싸우며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인조는 신하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지 못하는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불안을 부추겨줄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줄 누군가를 무의식 중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망이 바로 궁중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귀인 조씨가 인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이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비상한 치모와 뛰어난 미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 맹목적인 복종과 권력의 확인임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병적인 자존심과 피해망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총애를 독점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귓가에 끊임없이 심리적인 독을 주입하며 왕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조씨는 속삭였습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의 그림자이자 방패막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전하의 절대적인 권위를 훼손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조씨의 말은 상처 입은 인조에게 가장 강력한 마약이자 정신적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편집증과 불안을 먹고 자라나는 존재가 되어 궁궐의 실세로 급부상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귀인 조씨가 왕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그녀의 총애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왕의 노여움을 사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는 궁궐 전체를 질식시키는 도끼였습니다. 귀인 조씨의 권력 확장은 단순한 후궁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치밀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향한 다른 모든 애정이나 충성심을 왕권을 위협하는 역심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심리 조종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곧
왕의 정실인 계비와 왕세자의 부인, 즉 왕실의 핵심부를 향해 날카롭게 겨누어졌습니다. 목표는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 조씨였습니다. 장렬 왕후는 귀인 조씨보다 나이가 어렸으나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귀인 조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왕후의 처소에 몰래 저주의 물건을 묻는 끔찍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왕비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불경하고 끔찍한 역모 소문이 궁궐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의 의심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궁녀들을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낸 인조는 왕후를 철저히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후는 공식적으로 폐위되지는 않았으나 왕의 냉대 속에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귀인 조씨가 왕실 전체를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곧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가 후궁의 손아귀에 넘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판단이 그녀에게 완전히 종속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숙적은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이었습니다. 강빈은 8년간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버텨낸 뛰어난 지략과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청과의 무역을 통해 재산을 모았고 조선 백성들을 구제하며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귀인 조씨에게 강빈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망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하고 고결한 적이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강빈의 모든 행동을 왕권을 위협하는 역모로 왜곡하여 인조에게 보고했습니다. 강빈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선행을 베풀 때마다 그녀는 세자빈이 사적으로 인심을 얻어 왕위를 찬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악의적으로 모함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병적인 의심이라는 약점을 끊임없이 후벼 팠습니다. 강빈의 고결한 품성마저 왕에게 위협적인 정치적 무기로 둔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귀인 조씨의 광적인 행동과 이를 묵인한 왕의 무능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궁인들이 조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반드시 왕에게 고하여 징벌을 가하도록 했다. 왕은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으며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기록은 귀인 조씨가 왕의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의심과 복종만을 심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두 아들 숭성군과 낙성군은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특히 숭성군은 왕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궁궐 내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궁궐은 귀인 조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감시와 밀고의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씨의 사병처럼 움직이는 궁녀와 환관들이 왕실 전체를 감시하며 모든 보고는 왕의 침실로 곧바로 전달되는 공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1645년 2월 8년간의 억류 생활을 마친 소현세자가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자는 청나라에서 발달된 문물과 실리 외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의 힘을 인정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양의 과학 서적, 지구본 등은 조선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으나 인조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증거였습니다. 왕은 세자가 가져온 모든 것이 청나라와 결탁한 역모의 증거로 비친다는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에서 세자가 보여준 당당한 외교력과 백성들의 존경심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귀인 조씨는 이 인조의 망상에 맹독을 주입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병적인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세자의 개혁적 사고와 현실적인 외교 노선을 아버지에 대한 불경과 배반으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결국 벼루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 선물로 올린 새로운 형식의 벼루를 인조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자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귀인 조 씨의 집요한 이간질이 빚어낸 왕의 광기가 낳은 상징적인 살인 행위였습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아들을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버려진 세자는 벼루를 맞은 상처보다 깊은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의 심리적 고통은 육체적인 병으로 급속히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돕는 신하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귀인 조 씨의 감시망이 궁궐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는 세자를 도울 의사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벼로 사건 이후 불과 2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쓰러졌습니다. 공식적인 병명은 학질이었지만 그 증세는 매우 이례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인 조 씨가 심어놓은 치명적인 인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돌팔이 의관 이형익입니다. 이형익은 정식 내의원이 아니었으며 귀인 조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궁에 들어와 인조의 무한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형익을 왕에게 붙여 왕의 건강을 전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왕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병들자 이형익이 세자의 치료를 전담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귀인 조 씨가 자신의 하수인을 조선 왕세자의 목숨 앞에 배치한 것은 완벽한 살인 시나리오의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조선의 희망이었던 소현세자는 이형익의 처방을 받은 뒤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세자가 죽자마자 이형익은 곧바로 궁을 떠나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였습니다. 이 의문투성이의 사망은 곧장 독살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세자의 시신 상태였습니다. 이 시신은 독살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당시의 참혹함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세자의 시신은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모두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시신이 검게 변색되고 7구멍에서 피가 나왔다는 것은 강산성, 독극물이나 수은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이 투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당시 어이들조차 독살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도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독살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어떠한 수사도 없이 서둘러 입관을 명령하고 장례를 축소했습니다. 왕은 귀인 조 씨의 독에 취해 아들의 죽음을 눈감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세자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병들게 한 귀인 조 씨의 치명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귀인 조 씨는 자신의 아들인 숭성군을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사라지자 귀인 조 씨는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숭성군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궁궐 내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이었습니다. 강빈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강빈이 살아있는 한 남편의 원한을 갚으려 할 것이고 귀인 조 씨의 야망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귀인 조 씨는 인조에게 강빈이 왕실을 저주하고 왕을 독살하려 한다는 끔찍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빈의 궁녀들을 매수하여 가짜 증언을 만들었고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전복구이 사건입니다.
강빈이 인조에게 보낸 전복구이에 독을 넣었다는 이 사건은 강빈을 왕의 독살 미수범이라는 최악의 죄인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증거로 조작되었습니다.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은 조선의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왕의 침실에서 시작된 이 핏빛 저주는 이제 조선 왕실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의 최종 목표는 강빈을 제거하고 세자의 세 아들 원손들까지 제거하여 자신의 아들 숭성군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은 궁궐 내부의 침묵과 왕의 무지 속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의 주인은 사실상 귀인 조씨였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오로지 한 사람, 강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빈은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려 했으나 그 행동 자체가 인조에게는 불경하고 위험한 역모로 비춰졌습니다. 귀인 조씨가 밤낮 없이 인조의 귓가에 독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전복구이 사건의 조작은 강빈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한 수였습니다. 인조는 강빈에게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죄목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조씨의 하수인들이 꾸며낸 허점투성이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물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미 이성과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권위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조씨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강빈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죄책감이 투영되어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강빈을 악인으로 규정해야 했습니다. 강빈은 폐위와 함께 사가로 쫓겨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유배는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세자빈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짓밟는 공개적인 능욕이었습니다. 이는 조씨가 왕실의 정통성을 허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빈이 쫓겨난 사가에는 인조가 직접 임명한 감시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이었으며 강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감시관들은 강빈에게 작은 예의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녀를 역모죄를 지은 최악의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강빈이 유배된 사가는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인조는 강빈에게 식량과 땔감의 공급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조선 왕세 자빈이었던 강빈은 이제 춥고 배고픈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궁녀와 시종들 역시 굶주림과 추위로 병들어갔습니다. 이 유배 생활은 강빈을 서서히 고사시키려는 귀인 조씨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조씨는 강빈이 병사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강빈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귀중품을 팔아 생필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감시관들에 의해 압수되거나 도둑맞기 일쑤였습니다. 왕세 자빈의 품격은 천민보다 못한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강빈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8년간 청나라 심양에서 온갖 역경을 겪으며 살아남은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모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인조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진정서에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자신에 대한 모함의 부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궁궐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귀인 조씨는 강빈에게서 오는 모든 상소를 차단하고 오히려 강빈이 밖에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조씨는 인조에게 강씨가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모아 왕을 해치려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불안감을 주입했습니다. 강빈의 유배가 길어지자 인조는 강빈의 모든 죄를 소현세자에게까지 연좌시키려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인조는 신하들에게 강빈의 죄를 논하며
강씨가 세자를 따라 청나라에 가 있을 때부터 왕씨를 해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영모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병적인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강빈이 유배되자 귀인 조씨의 다음 목표는 소현세자가 남긴 세 아들, 즉 원손들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살아있는 한 왕위는 법도상 인조의 장손인 원손에게 계승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귀인 조씨의 아들 숭성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영원히 가로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조씨는 원손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교묘하고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원손들의 처소에 귀신이 나온다거나 불길한 징조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궁궐 내에서 원손들을 격리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원손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몰아넣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죄인의 자식이라는 프레임은 원손들을 궁궐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원손들을 돕는 궁인들은 조씨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도망치거나 침묵했습니다. 원손들은 왕의 사랑은커녕 할아버지의 미움과 후궁의 저주 속에서 매일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원손들을 돌보는 궁인과 유모들을 매수하여 원손들의 음식에 해로운 것을 몰래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독살 시도는 매우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원손들은 이 시기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병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이는 귀인 조씨의 음모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원손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원손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연약하고 어린 존재로서 가장 잔혹한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은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형인 소현세자의 죽음과 형수 강빈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아들들 훗날 현종의 안전을 위해 귀인 조씨와 아버지의 광기를 외면해야 하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조씨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할 경우 다음 희생양이 자신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궁궐 내에서 귀인 조씨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정통 후계자 라인이 완전히 귀인 조씨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빈을 사가에 유배한 지 3개월이 지난 1646년 3월, 인조는 결정적인 광기를 표출했습니다. 귀인 조씨의 집요한 압박과 왕권에 대한 편집증적 공포에 시달리던 인조는 마침내 강빈에게 사사를 명했습니다. 사사는 왕이 내린 독약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왕실의 체면을 유지하는 처형 방식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왕의 극단적인 분노와 후회 없는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조는 강빈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강빈의 사사 결정이 내려지자 사대부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등 수많은 대신들이 세자빈을 죽이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철회를 간청했습니다. 이들의 상소는 강빈의 결백과 소현세자의 억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조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항하는 마지막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들의 충언을 모두 역모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충신들의 상소를 찢어버리고 그들을 강빈의 공범으로 몰아 유배하거나 파직시켰습니다. 이때 수많은 청렴한 대신들이 조정에서 쫓겨났으며 귀인 조씨의 편에 선 간신배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조의 이 광기는 사실 귀인 조씨가 조종한 공포의 대리 집행이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인조에게 대신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왕권을 빼앗으려는
명백한 반역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대신들의 충원이 왕의 권위를 짓밟는 반역 행위라고 속삭여 인조의 병적인 편집증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아내를 잃은 강빈의 세 아들 원손을 서인 일반 백성 신분으로 강등시키고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강빈에게 독약을 내렸습니다. 원손들의 유배는 강빈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들이 가장 멀고 험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사사 당일의 묘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강빈은 자신에게 내려진 독약을 의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녀는 독약을 마시기 전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저주나 인조에 대한 원망 대신 궁궐을 향해 조용히 절하며 왕실에 대한 마지막 예를 표했습니다. 이 마지막 경의는 그녀의 고결한 품성과 왕실을 향한 헌신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정의와 왕실의 도덕성이 귀인 조씨라는 악마적인 권력 앞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조씨의 손에 의해 조선의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강빈이 사사되자 그녀의 시신 역시 소현세자와 마찬가지로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강빈 역시 독살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증거였습니다. 강빈의 죽음은 귀인 조씨의 권력이 핏빛 절정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조씨는 이제 궁궐 내에서 자신의 야망을 막을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강빈이 사사된 후 인조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끔찍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죽인 죄책감은 인조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인조는 강빈을 죽인 직후부터 극도의 환각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밤마다 소현세자와 강빈의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저주하는 환각에 시달렸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잠시 눈을 붙여도 악몽에 시달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신체는 급격히 쇠약해졌고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이 피부병은 온몸에 고름이 나는 끔찍한 증세였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육체를 파괴한 결과였습니다. 인조의 광기는 이웃나라인 청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소현세자를 살해하고 세자빈까지 죽인 인조의 행위를 폐륜적이고 비이성적인 처사로 규정하고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서 인조를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로 취급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욱 노골적으로 늘렸고 인조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더 큰 굴욕을 감수해야 했으며 인조의 치세는 역사적으로 폐륜과 실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조의 마지막 시기는 극도의 후회와 고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자신이 귀인 조씨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조종당했는지, 그는 조씨가 주는 모든 것이 독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고 충신들을 내쳤으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조는 강빈을 유배 보냈던 세 아들 원손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으나 귀인 조씨가 원손들의 보기를 막기 위해 인조의 주변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조씨는 원손들이 인조의 병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인조는 왕으로서의 마지막 권위마저 잃은 채 침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그를 조종하고
권력을 탐하는 귀인 조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조씨를 미워했지만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병적인 의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조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붕괴되자 귀인 조씨는 궁궐에 살아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인조의 병세와 반비례하여 무한대로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공식 직책 없이 궁궐의 모든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인척들을 조정의 주요 관직에 앉히고 궁궐 내부의 재물들을 사적으로 축적했습니다. 조씨의 친척들은 요직을 독차지했고 궁궐 내의 모든 환관과 궁녀들은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왕위 계승권을 자신의 아들 숭성군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숭성군을 왕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궁궐 안팎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왕위 계승 서열은 소현세자, 사후, 복림대군 훗날 효종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은 형의 비극적인 죽음과 형수 강빈의 사살을 목도했음에도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귀인 조씨의 비위를 맞추고 인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씨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숭성군을 칭찬하는 등 극한의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인 조씨의 오만함과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전통과 법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사소한 지시 하나하나가 법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조씨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보려는 간신들과 조씨의 눈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려는 충신들로 나뉘어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왕의 병이 곧 나라의 병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귀인 조씨의 권력의 만개는 곧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권력은 인조의 총애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조의 생명이 꺼져가는 만큼 그녀의 권력도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죽음이 자신과 아들 숭성군의 파멸을 의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주술적인 방법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미신과 저주가 난무했으며 이는 귀인 조씨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침전 주변에 부적을 붙이고 알 수 없는 의식을 행하는 등 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649년 5월 인조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인조의 죽음은 귀인 조씨에게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방패가 무너진 것입니다. 왕이 승하하자마자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아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축이 순식간에 귀인 조씨의 대적자에게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로써 귀인 조씨의 핏빛 절정은 끝나고 그녀에게 죄를 물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렸던 파멸의 독이 이제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올 차례였습니다. 1649년 5월 조선 왕실을 10여 년간 지배했던 광기의 왕 인조가 마침내 승하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복림대군이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효종에게 즉위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인 소현세자와 형수 강빈의 피 위에 선 자리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였습니다. 아버지 인조의 광기와 편집증이 남긴 막대한 분노와 원한을 모두 짊어지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의 권력 구조는 인조의 승하와 동시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인조의 병세에 기대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귀인 조씨는 순식간에 왕을 잃은 후궁이자 죄인의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조씨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최고 우선인 대왕 대비장렬 왕후의 존재를 자신의 마지막 보루로 삼아 이용하려 했습니다. 조씨는 효종의 즉위 직후부터 무례하고 불순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 즉위한 효종을 단지 동생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왕실 법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여전히 조씨의 아들인 숭성군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역모성 발언이 궁녀와 환관들 사이에서 떠돌았습니다. 이는 조씨가 효종의 새로운 왕권에 대한 마지막 도전을 감행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씨의 가장 치명적인 도발은 바로 장렬 왕후 조씨 인조의 계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자신이 과거 조종했던 저주의 사건을 다시 들춰내어 왕후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궁궐의 진정한 최고 우선이 되어 수렴 청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광적이었습니다. 효종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귀인 조씨의 세력을 근본부터 뿌리 뽑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효종에게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형과 형수의 억울한 원한을 갚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치세에 무너졌던 왕실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의 왕권 확립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효종의 첫 번째 공식 조치는 인조의 광기 아래 억울하게 쫓겨났던 충신들을 복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귀인 조씨의 모함으로 파직되거나 유배되었던 대신들은 대거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효종에게 가장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으며 개혁을 추진할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복직된 충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현세자 및 강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건, 즉 사안의 진실 규명을 효종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인 조씨의 모든 권력이 거짓과 모함 위에서 세워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효종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인 조씨가 동원했던 궁녀들의 거짓 증언, 조작된 증거, 그리고 의관 이형익의 도주 등 모든 음모의 전말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며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인조가 눈을 감았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효종은 가장 먼저 강빈에게 씌워졌던 독살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었습니다. 강빈은 폐위되었던 세자빈의 지위를 복권받았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명예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귀인 조씨의 가장 큰 죄목이 공식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실의 법도가 드디어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조치는 제주도로 유배 갔던 새 원손들의 신분 복권이었습니다. 효종은 원손들을 서인에서 왕실 종친의 지위로 되돌리고 육지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귀인 조씨가 여전히 궁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효종은 조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원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씨가 원손들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까봐 극도로 염려했습니다. 귀인 조씨에 대한 탄핵 상소는 마치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쉴 새 없이 효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단지 한두 명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대표하는 모든 대신들의 공동 요청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조 씨의 죄목을 3대 역모죄로 규정했습니다. 첫째, 세자 독살 및 세자빈 사사모함. 왕실의 대를 끊으려 한 천인공노할 죄였습니다. 둘째, 왕후장렬 왕후 저주.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궁궐의 혼란을 야기한 죄였습니다. 셋째, 총명한 원손 제거 시도.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조 씨에 대한 탄핵은 단순한 후궁 처벌을 넘어선 인조치세의 악정을 청산하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친인척들, 그녀에게 줄을 대어 권력을 누렸던 환관들과 궁녀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와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귀인 조 씨의 지시 아래 소현세자 독살에 가담했거나 강빈을 모함하는 증거를 조작했음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들은 조 씨의 죄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은 예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신하들은 여전히 예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왕의 후궁을 법에 따라 처형하는 것은 왕실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 씨에게 굴종했던 일부 대신들은 조 씨의 처벌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어 과거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처벌 대신 유배나 격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효종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 씨가 저지른 죄가 왕실의 근본을 뒤흔들었음을 모두가 알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따를 것을 천명했습니다. 효종은 직접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귀인 조 씨의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인조의 병세가 깊어지자 왕의 침실에 부적을 붙이고 주술적인 의식을 행했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왕을 저주한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효종은 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조 씨가 단순히 투기가 심한 후궁이 아니라 왕실을 능멸하고 왕권을 찬탈하려 했던 역적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죄목이 확정되고 대신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귀인 조 씨는 마지막까지 왕실의 권위를 이용하여 버티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왕의 총애를 받은 몸이며 나를 벌하는 것은 곧 선왕 인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의 단호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을 심판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1651년 12월 효종은 마침내 귀인 조 씨에게 사사를 명했습니다. 효종은 조 씨에게 독약을 내리는 것으로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강빈에게 내렸던 잔혹한 형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씨는 독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약을 거부하며 발악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궐의 법도에 의해 강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곳은 그녀가 인조의 총애를 독점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궁궐 내의 처소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파멸로 추락하는 비참하고도 드라마틱한 최후였습니다. 귀인 조 씨가 사사된 후에도 효종은 조 씨 일파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계속했습니다. 조 씨의 친인척들은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일부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조 씨의 두 아들인 숭선군과 낙선군은 왕실의 종친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죄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제주도로 유배 갔던 소현세자의 세 아들 원손들의 처우 문제로 쏠렸습니다. 귀인 조씨가 제거되자 효종은 곧바로 원손들의 복권과 육지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효종에게는 형의 유일한 혈육이자 조씨의 모함에 희생된 원손들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1656년 제주도에 유배 갔던 원손들은 마침내 육지로 돌아와 경기도의 궁궐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자빈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어야 했던 10년간의 험난한 고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그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효종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원손들이 복권되고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되면 효종의 왕위가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을 또 다른 정치적 혼란과 피해 숙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원손들을 보호하되 정치적 영향력은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원손들은 왕실 종친으로서의 대우는 받았으나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특히 소현세자의 둘째 아들인 경성군은 유배지에서 얻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귀인 조씨의 악행이 남긴 오랜 상처와 후유증이었습니다. 효종의 치세는 북벌 계획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청나라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의 억울한 죽음과 아버지의 삼전도 치욕을 갚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효종에게 북벌은 정치적 안정과 왕권 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동시에 소현세자 부부의 원한을 갚으려는 개인적인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효종의 모든 통치 행위에는 귀인 조씨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조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의 몰락으로 10여 년간 조선 왕실을 휩쓸었던 광기와 피해 저주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인조라는 병약한 왕과 귀인 조씨라는 악마적인 후궁이 만나 가장 치명적인 시너지를 낸 결과였습니다. 귀인 조씨는 단순한 악녀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왕의 심리적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정치적 마녀였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진취적인 세자 부부를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개혁과 미래까지도 함께 짓밟았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개방과 신리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조선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면 인조는 삼전도의 치욕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병적인 집착 때문에 스스로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는 참극을 낳았습니다. 그의 광기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적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효종은 이 비극의 상처를 딛고 왕실의 정의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형과 형수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 강빈의 복권과 원손들의 유배 해제는 최소한의 정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목숨과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은 권력의 그림자가 얼마나 위험하며 왕의 이성이 무너질 때 한 나라가 어떻게 파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귀인 조씨가 남긴 피의 흔적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극이 아닙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될 때 한 국가와 개인에게 어떤 잔혹한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비극입니다. 오늘 역사 깊은 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